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 언어 속에 숨겨진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비교하고 거기에서 찾은 인사이트로 강연과 책을 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도 AI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언어라는 것은 워낙 미묘해서 컴퓨터처럼 디지털로 생각하는 기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인공신경망 번역기라는 새로운 번역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인공신경망 번역기라는 것은 뭐냐면 머신러닝이죠. 인간이 언어를 갖다 생산하는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컴퓨터한테 넣어놓고 한쪽에는 계속 영어로 된 어떤 드라마 같은 것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 한국말로 된 드라마나 웹사이트 같은 걸 보여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두 개의 언어가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파파고라든지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몇 개의 인공신경망 번역기가 논문이라든지 시 같은 수준 높은 글까지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굳이 영어 공부해야 돼? 조승현 작가처럼 여러 언어 하는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굉장히 즐기냐면요. 구글 번역기가 뭐를 못하는지를 실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씩 이제 구글 번역기에다가 절대로 구글 번역기가 번역할 수 없는 문장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못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근데 이 구글 번역기가 워낙 수준 높은 글들, 예를 들어서 시나 논문 같은 걸 잘 번역한다고 해서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한테 시나 논문이 어렵다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컴퓨터한테는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막 뱉어내는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저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스러울 수 있는 문장을 갖다가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내가 1살 위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고개 돌리고 처음 마셔 새끼야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입력을 했더니 컴퓨터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I am 1 year old. I'm 1 year older가 아니라 1 year old. 나는 1살이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And I call you brother. brother는 형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brother는 남자 형과 동생을 둘 다 지칭하는 말인데 형이라 불러 그럴 때는 나를 윗사람이라고 인정해라는 뜻인데 brother는 윗사람도 될 수 있고 아랫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I call you brother. 자, 첫째로는 나를 형이라 부르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브라더라고 부를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turn your head and drink it. drink it. 이것이 뭔지 모르죠. 우리는 고개 돌리고 마셔라고 하면은 술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문장을 보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가 구글 번역기가 번역 못하는 문장을 만들었다.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인공지능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컴퓨터가 번역을 잘하는 문장 그리고 번역을 못하는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저 안에 사실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구별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채팅창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국말을 배워서 언어를 파괴한다. 영국 신문에 한 굉장히 웃긴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아이들이 즐거워, I'm happy, 슬퍼, I'm sad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을 안 하고 이모티콘을 하나 딸랑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당히 권위 있는 영국 신문에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모티콘이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통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지식 수준이 상형 문자를 쓰던 고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진지하게 저런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창의성이 오히려 저기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시와 논문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최고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번역해내는데 신조어나 비속어를 번역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신조어나 비속어 안에 컴퓨터가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창의성의 비밀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로 가냐면요. 언어 파괴의 역사를 갖다가 가장 깊은 곳까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이 함부로 언어를 바꿔 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고대 이집트 시대죠. 파피루스죠. 자, 저 그림의 오른쪽 끝을 잠깐 봅시다. 저기에 보면은 새 머리를 하고 인간의 몸을 한 사람이 뭔가를 쓰고 있는 저 모양이 있습니다. 저 신이요, 바로 토트라는 신이에요. 이집트 신화에서. 저 사람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술자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무슨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하느냐? 인공지능은 뭡니까? 인간이 하는 생각의 일부를 갖다가
다른 기계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럼 인간 머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뭡니까? 일기를 왜 씁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겪는 일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일기라는 종이에다가 우리의 기억의 일부를 위임하는 거죠. 지능의 일부를 갖다가 외부 기기에 아웃소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자를 쓰는 것이 최초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저 토트라는 신이 글자를 발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자를 발명한 토트는 최초의 인공지능 기술자라고 볼 수 있죠. 토트가 타모스라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서 내가 글자라는 걸 발명했는데 이 글자라는 것이 너무 좋다. 과거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타모스한테 니네 백성한테 다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글 읽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백성들아 글씨란 너무 좋은 게 생겼으니까 너네 다 배워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타모스가 오히려 당시 만든 글자라는 거 우리 민족한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쓸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이게 2500년 전의 일인데 마치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층을 우려하는 지금 기성세대의 목소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발명은 글씨입니다. 학생들이 암기를 소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책을 찾아보면 되니까 안 외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남이 써준 글자를 믿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게 한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사람들이 SNS를 보고 남의 평가만 계속 라이크, 좋아요 받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자기 생각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진실이 아닌 진실과 비슷한 것을 준다. 글로 써 있는 건 다 믿는다는 얘기죠. 요즘 무슨 우려가 있습니까? 페이크 뉴스 우려가 있죠. 자, 이미 첫 번째 IT 기술이 나왔을 때 글자라는 지금 IT 기술이 만들어내는 그런 걱정이 모두 다 존재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글자가 발명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암기를 소홀히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단지 말의 역할을 바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걸 암기해야 되는 시대에는 창의성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윗세대가 알려주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니까 머리의 그 부분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냥 글을 가지고 옛날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남의 의견이나 감정에 토를 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플라톤의 시대에 이르면은 철학이 태어나고 과학이 태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학문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글자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머리의 전체를 아직도 옛날 일을 외우는 데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철학과 과학같이 서로의 의견을 갖다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에 토를 달면서 토론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전통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새로운 IT 기술이 생깁니다. 바로 인쇄술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수도승들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하드 드라이브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책이 한 공간에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에 한 권밖에 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가지고 그 수도원이 불타버리면은 그 책은 영원히 인류한테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구텐베르그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인쇄술을 갖다가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굉장히 싸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수도승들이 한 자 한 자 베끼던 이 책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인류 전체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책이 2권밖에 없었다. 그러면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철학자의 지혜가 불 한두 번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시브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갖다 3,000권을 만들어가지고 3,000개 다른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지식의 블록체인처럼 그중에 한 2조각이 없어져도 나머지 2,998조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지식이 유실되지 않아요. 그럼 너무나 훌륭한 거잖아요, 인쇄술이. 근데 그 당시 지식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 하이데르버그라는 수도승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수도승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중에 손으로 성서를 베끼는 일만큼 수도승에게 어울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성서를 갖다 지금 찍어낼 수가 있게 됐는데도 그거 베끼는 일이 수도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고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인쇄술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인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글자를 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진짜 성서를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쇄술이라는 건 또 언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던 스타 중에 한 명이 바로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는 극작가입니다. 근데 옛날 인쇄술이 있기 전에 극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네에서만 유명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연극을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을 몰랐어요. 인쇄술이 생기면서 셰익스피어의 극본을 갖다가 막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각 마을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러 마을에서 셰익스피어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셰익스피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겠죠.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의 극을 공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옛날에는 런던에 있는 수가 다르고 맨체스터에 있는 수가 다르고 리즈에 있는 수가 다르다가 모든 영국에 있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읽고 자랐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를 인용해서 얘기하거나 셰익스피어 안에 있는 문장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영국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있는 사람이 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영국 언어가 생겨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국 전체에서 똑같은 말을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6세기, 17세기의 지식인들이 썼던 책 한 권밖에 없었다면 그게 유실되면 우리가 읽지 못한 책을 갖다가 에라스무스 같은 책을 오늘날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걱정을 표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무서울 정도로 유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편할 정도로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길래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두려울 정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진짜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나.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X자가 있죠. 저 X자가 무슨 색깔입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뭐 황토색이다, 베이지색이다, 뭐 청록색이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답을 일단 머릿속에 저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배경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자, 이 배경 색깔과 아까 그 X자 안의 색깔을 같은 색깔로 부르시겠어요? 다른 색깔로 부르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색깔로 부르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는 베이지색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갈색이라고 부르겠다든지. 근데 사실 두 색깔은 같은 색깔입니다. 알벨스라는 화가가 이 두 개의 그림을 대련으로 그려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두 개의 페인트를 가지고 배열만 바꿔가지고 두 개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알벨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만큼이나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말랑말랑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록색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란색인지 몰라요. 왜? 우리 인생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좀 이렇게 닭살 돋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연인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무지개를 보잖아요. 언덕 같은데. 그래서 저 무지개 색깔 중에서 나는 어떤 색깔 같아? 막 이런 닭살 나는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너가 빨간색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빨간색이랑 열정이랑 무슨 관계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말은 철딱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연인 중에 한 명이 AI라고 칩시다. 근데 이 AI 입장에서 내가 이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묘사해야 되는데 빨간색이라는 게 너무너무 애매한 단어인 거예요.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디서부터가 주황색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AI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마젠타 78, 옐로 12, 사이엔 5, 특히 K 밸런스를 3300도로 맞춰놨을 때 정확한 색깔을 알려줬어요. 근데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인간과 기계의 차이예요. 인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요. 우리가 항상 푸르게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언어라는 퍼즐을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리를 보여줬어요. 한쪽에는 영국인들이 있고 한쪽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다리를 가장 잘 묘사하는 형용사를 좀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을 할 때는 프랑스인들이 좀 놀기 좋아하고 예술적이고 독일 사람들이 좀 딱딱하고 기술 회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회사들이.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튼튼하다, 견고하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프랑스인은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말을 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거꾸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견고하다, 튼튼하다는 말을 많이 했고요. 독일 사람들이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럽 언어에는 문법적 성별이라는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어는 대명사가 3인칭 대명사가 2개밖에 없어요. 그 여자, 그 남자. 프랑스인들은 다리가 프랑스어에서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시작할 때 일레, 영어로 치면 he is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독일 사람들은 다리에 대한 문장을 시작할 때 sie ist, she is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인간은 생각을 먼저 하고 글을 쓰는 것이 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글을 쓰는 중에 생각이 완성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 다리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다리는 하고 썼는데 그 다리가 남성 명사예요. 근데 다리는 하고 써놨는데 앞에를 보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맞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색이 무슨 색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 말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컴퓨터와 어떻게 다른지를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한 예를 들어볼게요. A, 우리 헤어져. B, 어떤 놈이야. 이 대화를 보면은 어떤 누구나 어느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고 깜짝 퀴즈를 가끔씩 내요. 우리 헤어져. 어떤 놈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 B는 연인 관계다. A, B가 어떤 관계예요? 다 똑바로 대답해요. 연인 관계요. A가 여자예요? B가 여자예요? A가 여자예요. B는 A가 왜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A가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한 그 힌트가 이 텍스트 안에 아무데도 없어요. 이 글만 보고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보면요. 우리가 컴퓨터가 빅데이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대화는 스몰 데이터 중에 스몰 데이터예요. 딱 4개 단어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배경도 새까맣게 처리되어 있고 이름도 없어요. AP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헤어져의 헤어져가 오자예요. 어이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건너뛰어요. 4단어 중에 한 단어가 틀린. 다시 말하면 25%의 정보가 오류인 4개의 단어만 보고도 저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오묘함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이 묘한 언어를 갖다가 알아듣는지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한국인들이 개라는 동물을 언어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인간 언어에 대한 수많은 그 수수께끼에 대한 열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만약 컴퓨터라면 이렇게 하겠죠? 한쪽에 내가 인간한테서 좋아하는 걸 쫙 평점을 두고 그거는 플러스 점수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내가 인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 쫙 나열을 하고 마이너스 점수를 준 다음에 플러스 점수를 다 더하고 마이너스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너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엔 너는 마이너스 70점짜리 인간이야.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했다 그러면 상대편은 그게 욕이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가 개의 새악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놀랍게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개의 새끼가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니 또는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이 아닌 말을 했어요. 인간을 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거짓말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고 아까 그 엑셀 시트 나의 진실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가 욕으로 쓰이다가 언어에서는 인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윗세대의 욕이 갑자기 아래세대의 칭찬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뭐냐? 이 개라는 단어가 갑자기 칭찬을 쓰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래서 청년들이 개 멋있어, 개 예뻐, 개 쩔어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어떤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사이다. 무지하게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쪽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미술사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한쪽에 멍멍이가 있고요. 한쪽에 청량 음료가 있습니다. 근데 멍멍이하고 청량 음료를 같이 놨더니 매우 시원하다는 감정이 됩니다. 얼마나 포스트 모던합니까? 그죠? 이 포스트 모던한 예술을 갖다가 우리 청년들이 매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뭘로? 언어를 통해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단어는 시입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뭐 내 마음 진달래 뭐
진달래처럼 뭐 늘어놓으니 뭐 지리 밟고 가서도 뭐 이런 건 시다. 이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쩔어 이런 단어는 그거 비속어야, 언어 파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깊은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보면은 똑같은 작용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 인간의 지능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객관적이다, 배울 줄을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인간만큼 배움에 부적합한 동물도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인간은 subjective, 인간은 주관적이에요. 인간은 inaccurate,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멍멍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는 힘듭니다. 인간은 biased, 인간은 편견이 많습니다. 인간은 jumps to conclusions, 인간은 바로 결론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인간은 opinionated, 자기 의견에 한번 이게 내 의견이야 라고 하면 바꾸기를 정말로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인간과 기계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와인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오래 유학을 했다는 이유로 와인 강의를 가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동아리만큼 와인 지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동아리는 무서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동아리에 가면은 모두 다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다 소믈리에예요. 근데 난 프랑스에 좀 살다 왔다는 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사람이 봉착할 문제예요.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옆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와인 모임에 가니까 와인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제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에 살아보니까 와인은 김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와인도 발효 음식이고 김치도 발효 음식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고향 김치 또는 자기 할머니 김치를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 김치를 좋아하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도 자기 할머니가 담그던 와인을 가장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담근 와인이 없다면 자기 지역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에 가면 파리에 와 있는 시골 사람들이 자기 고향 와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르도, 부르고뉴, 론같이 지역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와인의 문화를 갖다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인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와인의 맛이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멍멍이에 비유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능력, 아니면은 내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갖다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냥 자연의 상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와인을 갖다가 김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통찰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글을 읽어내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뛰어난 인재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인생 경험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성찰의 순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인생에 대한 또는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통찰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통찰은 뭡니까? 남들이 그 물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지 않던 또 다른 스토리,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 센 사람의 시대에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의 시대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의 시대에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의 시대로, 더 아는 게 많은 사람의 시대에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표준어 써, 뛰어난 문학작품만 읽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터넷 댓글창에서 만들어내고 힙합을 쓰고 새로운 문화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불타는 창의적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더 불을 붙여가지고 더 인간답게 만들 건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